작년 연말에 뭐가 나왔냐면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국은행에 근무하신 분들이면 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냐면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겁니다. 취약성 지수가 100이 되면은 이거는 터지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주식하고 채권은 한 50, 60 수준인데 부동산은 그 수치가 100입니다. 100이요?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지식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머니인사이드 시청자분들 화이팅입니다. 핵심 요소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분기에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해서 세제, 금융, 공급 대책 이걸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거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임차인을 원하는 제도인데 내용을 들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번 대책을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요. 악마의 손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한테는 악마의 손길이다. 네, 그 이유는 내용을 딱 들어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상생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하고 주택 전월세 원리금 상한 소득공제. 우리 셀러리맨이 계시면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세액공제는 사실 좀 크고 소득공제는 좀 약하잖아요. 세액공제가 12%에서 15%로 올려줬는데 금액을 따져보면 월세 세액공제니까 월세를 한 100만 원짜리를 진짜 낸다 그래도 1000만 원이면 12%면 120만 원 공제하던 거를 150만 원 공제하는 수준이니까 1, 20만 원, 30만 원 밖에 안 되겠죠? 월세를 100만 원씩 내는 분도. 그리고 세액공제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비율이 좀 작으니까 또 한도는 또 움직이질 않았어요. 750만 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혜택 같죠? 혜택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인데, 물론 뜻은 되게 좋아요. 5% 이내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협조하는 임대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상생을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정부면 혜택이 누구한테 많이 가는 게 정상적일까요? 약자인 임차인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완전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임차인분들, 셀러리맨들 분들은 앞에 부분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세액 공제하고 대출 확대도 이제 버팀목 대출 확대인데요. 느낌은 막 확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 대출만 해당돼요. 버팀목 대출은 또 뭐냐면 금액이 한도가 2억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좀 아니잖아요. 원래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묘한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정책을 디테일 악마의 정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혜택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상생 임대인은 어떻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계층이 다양하니까 제가 중간치를 말씀드려요. 전세가 5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6억이나 6억 5천을 줘야지 지금 5% 인상을 안 할 때 5%면 이제 2,500만 원만 인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억이나 1억 5천이 필요하면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러면 또 갑자기 1억, 1억 5천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2년 만에 그게 모으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또 받으시겠죠. 그럼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면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평균 한 4, 5% 돼요. 많게 5%로 잡을게요. 5% 잡으면 이 5% 2,500만 원 올렸을 때는 125만 원, 2년이면 250만 원이 절약되죠. 5%가 올리면 250만 원밖에 안 드는데 만약에 6억, 6억 5천에 1억이 올라갔으니까 1억에 대해서 이자 계산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로 하면은 500만 원씩 두 번이니까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5%로 인상이 되면 250만 원 정도 부담할 건데 만약에 시세대로 가면은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부담을 하게 되니까 빼보면 이번 대책으로 내가 750만 원 정도에서 한 800, 900 정도 좀 세이브가 되죠. 만약에 안정적으로 가면.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서울에 25개구 중에 21개구가 지금 하락입니다. 전세 가격이. 그러면 4개구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올릴 때도 뭐라고 하냐면 시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앞에 20페이지 대책 중에 3페이지가 시장 상황을 판단한 건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차 시장,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둘 다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딱 박아놨습니다. 시장을 다 분석해서 각 부처 자료를 받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 그 부분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불안한 곳이 있다. 서초, 강남 이런데요. 그 부분에 좀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되죠. 시장이. 왜? 다 하락 중이니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락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언론에 좀
아쉬움이 그거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을 많이 안 보이는 거. 보시는 이 그래프가 그 한국 부동산에서 공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주택가가 많이 오를 때 한국 부동산원이 지표가 다르다. 뭐 100만 원 오르는데 뭐 10만 원 올랐다고 하냐 그러잖아요. 역으로 보면 조금밖에 안 내려갔으면 더 내려갔다는 얘기죠. 지금 다 내려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부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걸 보고. 그러면은 그냥 시장을 놔두면 되겠죠. 5년 동안 신정부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을 그냥 놔두라 그랬잖아요. 만지면 터진다고. 그때는 올라갈 때요. 그죠?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왜 건드리죠? 이유는 하나. 8월에 전세 대란이 난다고 한 건데 지금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 대란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가게 되면 8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8월 1일 날 집 알아보러 오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기니까. 그러면 한두 달 전에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보낼 사람들하면 2달 하고 짧으니까 3달 전에 통보하겠죠? 그럼 8 빼기 3은 뭐예요? 5월이에요. 2는 6월이고 이미 지났어요. 조용하죠, 시장이. 실제로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요. 2달 전에 한 국회의원이 세입자를 나가게 했습니다. 또 약간 아시죠? 이렇게 억지로 내보내는 거. 실거주 안 하는데도 거주할 것처럼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내보내고서 전세를 올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막 올랐던 전세가를 부른 거예요. 호가를. 전세가 이제 하락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세입자나 이 수요자들이 전세 이 금리를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 집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계약금을 5천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달 남겨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양반한테. 뭐라고 하냐. 다시 들어와서 그냥 살아라. 5%만 해줄게. 시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분명히 자기들도 안정됐다고 해놓고 단 3-4구의 문제를 가지고 시장에 막 난리 날 것처럼 이게 일단 위선적이죠. 진실을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리고 대책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상생 임대인이 어떻냐. 비슷해야 되잖아요, 혜택이. 5억을 전세면 6억 9천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만 원 못 되게 한 750, 850만 원을 절약을 해요. 5%라도 250만 원 나가니까. 근데 임대인은 어떻냐? 5억 정도면은 매매가 한 7억 정도 했었겠죠, 그 당시에. 6억 5천, 7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한 9억이나 10억 되겠죠. 그럼 그 차익을 보면 2억 5천에서 3억이에요. 그럼 그때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근데 그 세금을 정부가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번 제도가. 그 세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면요. 7천에서 8천만 원 사이입니다. 세금을 8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세금이잖아요. 그럼 세입자는 750만 원 혜택을 보는데 임대인은 있는 사람인데 7천만 원, 8천만 원 혜택을 보는 게 이게 상생인가요? 공정한가요? 그럼 양도세 비과세를 하지 말고 한 50% 정도, 30%, 그죠? 그 정도만 해줘도 그래도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더 좋은데 그러는데 이건 대놓고 뻔뻔하게 앞에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걸 다 깔아놓고 이런 혜택을 싹 훔쳐내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임대인도 계시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만세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임차인을 생각해보면 과다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뻔한 정책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이 뭐냐면 기한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기한을 2024년 말까지 해놨어요. 2023년 말까지 첫 임대에서 그 다음 임대 사이에 5%만 올리면 되는데 지금 예를 가정할게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걸 보니까 막 머리 굴려볼 거 아니에요. 집 살라 그러는데 집을 살까 사둘까 투자할까 이러는데 지금 만약에 7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하면서 새로 임차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만약에 5%만 올려요. 2024년 7월 1일 날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이분도 2년 뒤에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투자란 얘기죠. 투기를 붙이잖아요. 거기다 LTV 80% 풀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높은 집값을 선량한 2030 세대들이 LTV 80에 꼬임을 받아서 그런 집을 사서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악마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가격 3가지 경우가 시나리오가 있겠죠. 첫 번째,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상승하면 벌겠죠. 비과세. 그럼 얼마나 상승할까? 이 미친 집값에서. 뻔하잖아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6개월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올라가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난리인데 대한민국이 무슨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러면 약세를 볼 가능성이 많은데 상승한다 가정해도 비과세면은 1억에 대해서 세금이 3천이니까 한 3천 정도 벌겠죠. 세금 덜 내는 거 1억은 벌 수 있겠죠. 1억을 벌 수 있는 요인이 있어. 그러나 전세를 끼고 사니까 이자 정도는 내야 되겠죠. 자기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 하면. 근데 금리가 오르잖아요. 대출을 만약에 2억 받았다 그러면 지금 5%니까 5, 20, 1,0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2천에서 금리가 많이 오르면 4천 정도는 이자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1억 번 것 같지만 6천 밖에 번 게 아니고 부대비용 하면 4, 5천 벌려고 배팅하면 상승이죠. 자, 그러면 유지할 때 똑같아요, 값이. 값이 똑같을 확률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만 내는 돈이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돈으로 더 보태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좀 아이러니, 실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려가면 파산입니다. 왜 파산이냐? 전세와 이걸 끼고서 대출을 받아서 하면 내 돈이 20%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20% 돈을 가지고서 샀어요. 근데 20%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은 날라가고 전세돈하고 대출돈만 남아요.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극과 극이. 그렇죠.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돈을 못 내는데 힘들어서. 집값은 내려가고. 그럼 파산이잖아요. 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마의 손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그냥 20%를 내려갔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로 이미 1억, 2억을 벌잖아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미친 집값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집값을 내려줘야죠. 내려주려면 어떻게 돼요? 공급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완전히 이거 대국민 사기극 수준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가 이 뜻입니다.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는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아까도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디테일에서 악마의 손길로 뒤집어 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어떤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정책을 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양가 상한제 명도소송비라든지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든지 조합원 운영비라든지 이걸 원가에 안 들어갔어요. 그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주변 시세랑 맞춰서 반영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지막에 뒤쪽에 숨어서 발표할 때 이 얘기만 잔뜩 하고 뒷얘기는 살짝 넘어가는데 그 얘기가 뭐냐. 분양가 산정 시 주위 시세 반영하는 주택의 기준을 그전에는 20년 내 주택 시세예요. 20년짜리, 15년짜리, 10년짜리가 있으면 주택가가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10년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전거보다 10년짜리가 더 비싸잖아요. 그럼 분양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또 맨 뒤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그런 방향이에요. 다. 처음에 기대를 했다가 공급 대책은 없고 세입자 대책이라고 했는데 시장 세입자 대책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갭 투자, 다주택 투기자를 또 구제하고 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놀라죠? 들으시면서 놀라실 거예요, 자꾸. 분양가 상한제가 또 오르는 거를 갖다가 1에서 4%만 오른다라고 시뮬레이션 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그게 아니죠. 뒤에 또 숨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누굴 위한 거죠? 건설사를 위한 게 되겠죠. 그렇죠?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우리 수요자분들은 일반 분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특별공급이나. 다 그게 다 비싸지는 거예요. 집값을 안정해야 되는 정부가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일단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을 해야 되는데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전 청약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6월, 7월에. 그걸 스톱을 시켰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짓은 아니죠. 명분은 뭐냐? 8월 말쯤에 발표할 로드맵에 포함해서 다시 하겠대요. 아니 원래 하기로 했던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기로 한 걸 하고 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한번 기대해 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가 실망스럽다고 하지만 이 정부가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아마 획기적인 게 나오겠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봐가지고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악마의 손길에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파월 연준의장이 집 사지 말라는 말이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점도표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 이렇게 점이 있는 게 그 연준 의원 회의할 때 사람 숫자입니다. 19분이 계신데 그 점 숫자들이 옆에 우측에 4%, 3%,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2022년, 23년, 24년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계획이 어떻냐? 대부분의 위원들이 3%에서 3.5%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이 지금 1.75에서 난리인데 0.75 저번에 올려서 난리인데 연말까지 3%래요. 2배 가까이 올리는 겁니다. 2배 가까이. 그럼 우리도 2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이자 부담 때문에 치인다 그러는데 여기서 2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만만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부가 주택 시장이 좀 혼돈스럽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미친 집값이었으니 우리가 무조건 낮추겠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하잖아요. 한 번도. 그렇죠?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정상화만 얘기하지 안정화만 살짝 얘기하잖아요. 여지껏 대통령 되고 나서 인수위라든지 부동산 팀에서 안정화시키겠다,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말을 한 적이 없다가 몇 달 동안 없다가 제가 이제 어디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살짝 한번 하향 안정화를 던졌어요. 최근에. 그걸 근데 발표할 때 해야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하고 좀 관심이 거리가 멋이겠지만 정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일단 보수 성향을 띈 정부니까 보수 성향은 돈 있는 분들이 많은 경향이 많잖아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 일시적 이주택 투자자가 계실 텐데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조금만 남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선에서 기치면 좋은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분들도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것은 양도세 중과를 거는 바람에 팔 기회를 좀 없앤 거죠.
그럼 그것만 없애면 딱 좋아요. 제가 볼 때. 중간에 없애서. 그럼 시장이 편안하게 돌아가게. 그 다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더 확장적인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출 추가하고 금리를 올라가는데 대출 추가하고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국민들한테 할 바른 정책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에 나올 정책이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제 완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세제 완화인지도 한번 제가 나중에 또 분석해 드리겠는데 흐름 자체는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금융당국자나 정치하는 분들이 경제 상황을 모두 총합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대출 현황, 기업의 현황. 간단하죠. 한국은행에서는 기업이나 가게나 시장의 대출 금액과 이자 부담, 뭐 연체율 이런 게 시장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주잖아요. 또 기업들의 수출액 이런 부분도 다 체크해서 보고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에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항상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매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분기 뭐 반기별로 발표하니까 안정보고서를 작년 연말에 뭐가 나왔냐면 좀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국은행에 근무하신 분들이면 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39개에서 42개 항목을 디테일한 것들을 다 가지고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냐면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겁니다. FVI라고 하는데 취약성 지수가 100이 되면은 이거는 터지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한 60에서 65 사이에였어요. 작년 연말에. 이 분야가 세 개로 또 나뉩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으로 또 각자 수치를 뽑아내요. 그 수치를 합한 게 총합은 60 몇인데 주식 채권은 50, 60, 70 수준인데 부동산은 이 수치는 0에서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0이면 안정적인 거고 50 넘으면 불안하기 시작한 거고 70 넘으면 위기가 올 이런 거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은 한 50, 60 수준인데 부동산은 그 수치가 100입니다. 100이요?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80 정도일 줄 알았는데 100? 전혀 아닙니다. 100이라고 해놓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이 쫙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언론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보도해 주길 바랐는데 안 하더라고요. 언론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올 봄에 집을 안 샀을 겁니다. 잘하신 거죠. 왜?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잠실 쪽은 뭐 다 3억, 4억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돈 벌어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요번엔 맞았습니다, 제가. 그죠? 근데 그 근거가 그 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또. 이건 0에서 200까지 수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이라는 수치가 되면은 자기가 버는 소득의 중위, 이제 평균에 가까운 거죠. 중위 가구의 중위 소득의 중위 아파트 가격을 산입해서 계산하는 건데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계산이 됩니다. 그 수치가 200이면 자기가 버는 돈의 50%를 주택의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데 나간다는 얘기예요. 200이라는 수치가. 근데 그 수치가 작년 3분기에 182였고 연말에 200을 찍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50%를 대부분이 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가는 돈이 없나요? 세금도 나가고 유지도 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연봉 500인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금액이. 그죠? 250이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고 250만 원 갖고 생활하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 돈만 다 쓰면 좋은데 거기에 세금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이러면 손해지는 거 100, 150이에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82라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입니까? 네, 지금 그 수치가 작년 발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고도 제가 지금 여러 수치를 보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 지표들이 너무 안 좋다, 여러분. 제발 집 사지 마시고 참으셔라. 가을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이죠. 미국 금리도 오를 것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고 그래프 아까 초반에 봐줬던 거래량 보십시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온 근거가 어디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영끌할 시절에는 재작년이죠. 그때는 한 달에 서울이 15,000개 거래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만 개까지 거래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 말씀드리면 15,000개 되던 게 지금 1,500대입니다. 6개월 내내 상반기에. 그러니까 그 재작년 그래프 보시면 꼭지할 때 15,000개가 한 달인데 올해 6개월 내내 거래된 양이요 7,630개밖에 안 됩니다. 좀 너무 심하잖아요. 왜 안 살까요, 사람들이? 포탈이나 보시면 집값이 아직도 안정 안 된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신고가 이런 기사만 기레기들이 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레기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죠. 다주택자나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좀 하향 안정되면 적정선에서 자기가 레버리지가 부담이 되면 자산 관리를 해서 파셔야 되는데 모르고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분도 피해 보잖아요.
또 다른 지표들 쭉 나가는데 피케티 지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퍼센테이지로 표시할 때도 있고 숫자로 표시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전 국민이 버는 소득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현재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 가치 있잖아요. 그거의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그 비율이 뭐 스페인도 버블 터졌었고 미국도 터졌고 일본도 터졌고 이탈리아나 그쪽도 피그 사태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수치들이 다 6에서 7, 8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600%, 700%, 800%. 근데 대한민국이 작년에요. 11입니다. 11. 자, 다른 나라들이 버블이 터졌는데 우리 안 터질 거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보시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한때 피케티 지수를 한국은행뿐이 아니라요. 전 세계 대다수 중앙은행에서 피케티 지수를 발표까지 했습니다. 왜?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서 피케티 지수를 관리를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언론사들과 이런 데서 영끌을 너무 부추기고 집값을 막 떠받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세력들의 작업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고 뭐 PIR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들이 다 올라갈 수 없는 한계에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너무 만만해 보지 마시고 결정적으로 전국에 2,18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2020년 말 통계로 가구 수가 2,180만 가구 중에 232만 가구가 2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은 투자하거나 자식들을 위해서 사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죠? 그분들이 232만인데 이번 대책에 혜택을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70만 정도 분들이 3주택자나 뭐 다주택자 좀 많은 분들, 뭐 100개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 300만 가구가 4주택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머지 2,180만 빼기 300만 하면 얼마예요? 1,900만 가까이 되잖아요. 1,900만 중에 1,000만 정도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900만 정도가 임차인입니다. 무주택. 그러면 정부는 누굴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요? 자칫 뭐 이원 정부를 비판하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30년 했기 때문에 각 정권별로 행태를 보는데 각 정부마다 적폐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야 할 거 없이. 부동산에 매몰돼가지고 돈을 벌려는 세력들이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사각지대를 만드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임대차 3법도 그렇잖아요. 임대차 3법 그냥 4년으로 딱 박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뭐 실거주 예외 조항을 넣고 이러면서 시장이 혼동스러워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실수한 거죠.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했겠죠? 그게 이제 신적폐겠죠. 진보 보수 따질 거 없습니다. 이건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책이 임차인 위하는 척 하면서 누굴 위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시장의 분양가 상승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은 실패작이라 저는 보고 이게 중요한 건 시장에 녹아들어서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이나 IMF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글로벌 금융위도 벌써 14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14년 전에 지금 30세대들은 15살인 겁니다. 30대면. 35세면 20살이고요. 그때는 부동산이 안 좋을 때니까 부동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대부분 지금 부동산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겪으신 건 그거죠. 박근혜 때부터 빚내사 집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7, 8년 동안 폭등한 이거를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으신데 저같이 30년을 한 5, 60대들은 아니거든요, 시장에.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끌할 때, 지금 영끌 세대 비중이 많다고 계속 언론에서 펌핑 하잖아요? 영끌 세대들이 15,000개 한 달에 할 때 30%니까 5,000개를 샀어요, 한 달에, 서울에. 그런데 지금은 1,500개라 그랬잖아요. 1,500개 중에 30%는 몇 명이 산 거예요? 300명, 400명밖에 안 사는 거예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그 느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금은 영끌들도 별로 안 산다라고 기사가 나야 정상인데 금리도 오르고 불안하니까 기사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정부가 대출을 원해준다. 숨통을 열어줘. 집 살 기회를 열어줘. 이런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기사를 쓰는 거죠. 집값이 내려갈 거 자기들이 알면서. 그럼 왜 그걸 쓸까요? 자기들이 투자를 했겠죠. 팔아야겠죠. 이런 아주 안 좋은 그 카테고리들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건 제가 다 실명을 정하기 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 가을 아까 말씀드린 연준이 한번 올리게 되면 시장이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이번에 부동산을 떠받치는 정책을 던졌는데 시청자분들이 똑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숫자가 안 늘면은 이거는 시장이 가라앉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전 세계 정책은 일시적으로 먹힐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 먹히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있는 국민들이 믿지를 않고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들이 정부의 정책과 집을 사라고 막 했는데 안 사고 다 안 사요. 그런 합리적 기대 수준인 게 뭐냐?
이거 집값이 너무 비싸. 이자 부담이 너무 들어. 나는 이번에 안 사야겠구나. 모아서 사든지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생각이 모아지겠죠. 그러면 사진 않겠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합리적 기대가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나 사야지 조금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다시 한번 시장을 돌아보신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만약에 집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왜? 집값에 들어갈 돈이, 대출 받을 돈이 내가 돈을 가지고 문화생활하고 뭘 하고 하면 내수가 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은행 이자로 가잖아요. 232만 명의 돈 혜택밖에 안 되잖아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국가가 아까 같은 정책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40%. 마음은 50%로 얘기하시는데 50%까지 갈 경우는 일부 지역만 해도 될 것 같아서 평균적으로 보면 30-4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한센 파동, 쿠츠네즈 파동, 이런 여러 가지 콘트라티브 파동 등 여러 가지 파동이 있는데 또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요. 보통 텀이 21년 단위는 좀 맞춰져요. 그리고 짧게는 7에서 8년 단위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제 벌꿀 순환진 무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분이 만든 건데 그 순서에 따르면은 지금이 하락기예요. 또 돌잖아요.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 기간을 그분도 8년에서 11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이 그 시기예요. 2023년이 딱. 그래서 다른 분들도 방송에서 보셔서아시겠지만 2023년에는 떨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올해부터 떨어진다고 얘기한 사람이고 지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원래 2023년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봤지만 지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번 올해부터 떨어진다라고 저는 작년에 얘기를 했죠. 작년 말에. 거래량이 너무 안 받치고 매물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매물이요. 영크라 시절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38,000개예요. 그런데 지금 64,000개입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3만 개나 매물이 있어요. 아파트가. 안 줘도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3만 개의 물량이면 서울이 적정 수준인데 3, 4만 원이면. 그러면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거래가 몇 개가 돼요?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1,000개, 2,000개. 그러면 64,000개에서 1,000개, 2,000개 거래되면 62,000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집이 넘치잖아요, 지금. 팔집이. 살 사람은 없잖아요. 시장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제 생각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여러분도 동감하실 겁니다. 네. 40%라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요. 시청자분 중에 4050들은 경험이 조금 있으실 텐데 강남이 미분양이 한 2년 동안 있었던 시절이 언제냐면 11, 12년, 2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대우 썸미트였을 거예요. 강남에 분양한 건데 미분양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착한 분양가로 다시 한다고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음마 아파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마 아파트가 2006년 말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이라고 할 때 호가는 14억 1천, 거래는 13억 9천까지 찍었습니다. 14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2006년 말 7년 초에 그랬는데 2011년 12년 사이에 7억 3천까지 떨어집니다. 강남입니다. 그것도 강남구 대치동. 다른 데도 비슷했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1년 뒤에 빚내서 14라는 걸 올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살아나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정부에서 억지로 떠받쳤어요. 그리고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부채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가계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전 세계가 이것도 한 가지 요인인데요. 왜 40%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적게는 20%에서 35%까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아파트값 100원까지 치솟았던 게 70원 내려온 거예요. 70원이던 게 지금 다들 한 50에서 70% 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110원, 120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까지 꼭지를 갔다가 70원으로 내려왔다가 조정을 거치고 지금 110원, 120원 수준이에요. 근데도 금리가 올라서 부담을 못 느끼는데 우리나라 어떻냐? 100원이었는데 70원으로 가서 이게 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두 기간 코로나가 겹치면서 바로 회복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150, 17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하고 좀 상황이 틀려요. 같이 빠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는 폭이 더 깊겠죠. 그거에다가 강남의 그 전에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최대 40%는 가볍게 가 있구나. 어떨 경우에 외부 충격이 툭 던져지거나 우리 내부에서 자영업자나 연골세대들이 경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40% 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잘해서 연착력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는 가볍게 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15억짜리가 20%면 30억, 한 10억 내려가겠죠?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경제위기가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안 늘어나면 더 내려가겠죠.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12, 20%는 필연적이고
30%는 갈 가능성이 많고 40%에서 이 수준은 조금만 충격이 오면 무조건 40%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례도 있고 IMF는 더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4050 세대들이 지금 집이 1000개, 2000개밖에 거래 안 되는데 지금 요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030 세대 비중이 뭐 40%도 올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끌 할 때는 5000개 사던 분들이 한 달에 지금 1000개에서 40%면 500개밖에 안 사는 거잖아요. 4050은 왜 안 사는 걸까요?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그러면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경제 위기가 오죠. 그걸로 인해서. 일본 짱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도 드릴게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5월 22일자를 보십시오. 제가 영어로 말하는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 일본의 그 버블 터지던 시대와 거의 흡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겁니다. 요점이. 다 비슷하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둘 다 수출 국가였고, 그 수출이 좀 줄기, 뭐 이런 시점, 또 위기 시점. 차이점은 대한민국은 전세 대출이 있는데, 전세 대출이 가늠이 안 돼요. 대출 금액을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알잖아요. 따로 한 5, 600조가 지금 전세 대출이에요. 그러면 더 많잖아요. 대출 금액이. 그것까지 하면 위험하니까 결론이 뭐냐. 조심해라. 이 뜻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영국 펀드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돈 빼라는 얘기겠죠. 일본과 닮아가. 이 얘기는 뭘까요? 터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버블 터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 아까 말씀드린 피케티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잖아요. 지금 피케티 지수 지금 보이시잖아요. 보십시오. 10일인데요. 여러분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탈리아, 일본 다 나오잖아요. 그때 다 버블 터진 해예요. 연도랑 비교해 보세요. 대한민국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 자본들이 주식 빼고는 외국의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은행의 VIP 있잖아요. PB센터라고. 거기 분들이 뉴욕 맨하탄에 지금 한국 분들이 가서 많이 사거든요. 왜 거기 가서 사죠? 한국에 올라갈 거면 한국 걸 사야죠. 그렇죠? 이미 일부 졸부나 이런 분들이 강남에 꽂힌 분들이 지금 신고가고 따지지 않고 사는 분들이 몇 개인데 그걸 사례로 계속 기사를 하니까 시민들이 판단을 못하죠.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좀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최대 2029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됐잖아요. 제가 모방송에 가서 앵커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앵커분이 묻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떨어지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은 2월부터 서울 24개구가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세 가격은 25개구 거의 가까이가 지금 하락 추세 6개월째. 근데 언제 떨어지냐고 저거 묻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게 언제 떨어졌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그림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책에 뭐라고 써 있었다 그랬어요. 정부가 다 조사하니까 하향 안정화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걸 안 실어요. 기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만약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요번에 5%에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만약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2년 안에 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양도세를 내고 근데 중요한 건 양도세를 내고 팔아야 할지 2년 뒤에 비과세 받을지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지금 매물을 내놔도 안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거,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그걸 바치는 것은 전세 대출인데 전세 대출도 한계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구 소득 수준을 비교하면 서울 시민의 70%가 연봉 600, 700 이하고 40몇 프로가 400 이하입니다. 한 가구당. 그 가구들이 400이면 지금 못 삽니다. 이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의 수요가 찼다고 저는 보고 있고 대출 없이는 이어갈 수 없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시장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거래량 절벽으로 나타나는 거고. 다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일부 좀 안 좋은 전문가들은 거래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이런 거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 전문가가 30년 동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 뭐냐. 거래량, 미분양, 전세가율입니다. 이 세 개가 내려가면 무조건 하락입니다. 근데 미분양 나오잖아요, 지금 서울. 그죠? 올 봄부터. 작년 가을부터 나왔습니다, 사실은. 뉴스는 올해부터 나왔고. 그리고 거래량 다 줄었잖아요. 미분양 나오고, 전세가율 내려가고 있잖아요. 세 개가 지금 맞추잖아요. 경매가율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를 더 하면. 경매 이렇게 하면 낙찰을 받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죠? 작년 봄까지, 가을까지. 지금 90%입니다. 낙찰률이. 그럼 이 데이터를 볼 때는 하락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